우리가 오늘 볼 거는요, 예술과 대중문화의 윤리입니다.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두 가지가 들었어요. 예술과 윤리, 대중문화와 윤리인데, 대중문화가 크게는 예술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진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예술의 뜻부터 나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자, 아름다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미죠. 미.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건데 그것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자, 인간의 활동도 예술이고 그 산물도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술이 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이 제목에 따라 예술과 대중문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대중예술이란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상대편에 어떤 단어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수예술이란 단어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별해서 평가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순수예술은 어떤 거고 대중예술은 뭘 말할까 보시면 순수예술은요.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세계관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순수예술에서 강조하는 건 이거죠. 고유성, 유일무이한 작품, 그 다음에 독창성, 다른 예술가와는 다른 어떤 굉장히 독특한 독창성. 만약에 비슷비슷하면 순수예술로서는 그렇게 크게 평가받지 못해요. 반면에 대중예술은요. 대중예술은 일반 대중,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고유성과 독창, 왜냐면 이미 고유성과 독창성은 사라져요. 대중이라는 말 안에서. 대신에 얘네가 중요한 건 상업성이고 대중성이죠. 대중성은 무엇과 구별되는 단어다? 고유성이에요. 독특함과 좀 구별되죠. 대중성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누리는 겁니다.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상업성과 대중성을 충족한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도 있어요. 그 아랫줄에 보시면 공통점이죠. 순수 예술이든 대중예술이든 일단 뭐로 끝납니까? 예술이로 끝나죠. 예술. 예술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미적 가치죠. 미적 가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둘 다 예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건 공통점이죠. 최근에 부가가치라는 게 뭡니까? 부가가치는 이윤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두 글자로 이윤. 뭔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익이에요. 부가가치는. 경제적 이익.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 이윤, 즉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 됩니다. 뭐가? 예술이. 대중예술이죠. 자, 우리가 산업이라 하면 전통적인 산업에는 어떤 게 있어요? 농업이나 수산업 같은 걸 우리는 1차 산업이라고 불렀고요. 제조업 같은 거, 제조업이나 공업이 2차 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게 3차 산업이고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정보와 서비스인데 즉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뭔가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근데 이 예술 혹은 문화도 뭐가 됐다? 산업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오늘날의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줄 한번 쳐볼게요. 여기요. 이렇게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는데 오늘날의 특징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뭐가 경계가 점차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흐려지고 있다. 그 얘기는 순수예술도 대중예술의 성격을 띠고 대중예술 역시 순수예술의 어떤 고유성과 독창성의 영향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 나머지 현대사회에서는 경계가 오히려 두 개가 흐려지고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예술은 인간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기능이라는 건 결국 역할이에요. 예술의 역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서 내 감정을 표현합니다.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그 감정을 단지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술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감정을, 자, 여러분이 뭐 국어, 문학 작품 할 때 배웠겠지만 정화시킨다는 표현을 써요. 주시세요. 정화. 정화시키면서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단순히 표현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화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결피해서 이 단어 감정의 정화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 자, 그 아래에 보시면 우리 책에도 이 카타르시스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죠. 작은 글씨로 카타르시스 자체가 바로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정화, 정화의 뜻을 담고 있죠. 배설, 정화나 배설을 뜻하는 그리스 언어로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만들거나 또는 감상하면서 내 마음에 깃들어 있던 어떤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토해내고 이 부분이죠. 정화나 배설은 결국 이걸 말합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여있던 슬픔과 두려움을 토해내고 밖으로 뱉어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깨끗이 정화하는 거, 정화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곳이 또한 어두운 곳이라면 바다예요. 바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배가 침몰하거나 풍랑을 만나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러면 거기서 영혼을 정화한다고, 한을 정화한다 하면서 구슬하기도 하고 살풀이를 하기도 하고 액막이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것도 결국 뭐냐면 일종의 정화의식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슬픔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것도 역시 뭡니까? 카타르시스죠. 예술을 통해서 예술을 창작하는 창작자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고요. 그걸 감상하는 사람들도 역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정화의 기능, 감정의 정화의 기능 꼭 알아두세요. 다음 두 번째 기능은 예술가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 감동하며 사고를 확장하고 역시 예술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라는 거, 사고를 넓힐 수 있죠. 특히 책이라는 건 우리 훌륭한 어떤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흑역을 보면서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까지 경험을 하고 그게 사고의 확장이죠. 가보지 않은 곳.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치?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거는 어떤 글뿐만이 아니라 음악이라든지, 미술 작품이라든지, 춤이라든지 다 가능하죠. 다음, 예술 활동을 통해,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단지 예술은 물론 예술이 가장 중요한 건 미적 가치 아름다움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예술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중세시대 때 나온 작품은 중세시대를 반영하고요. 조선시대 때 나온 작품은 조선이라는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 사회를 비판할 수 있고요. 또한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세 가지가 나왔고 세 가지 다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꽂으라면 역시 예술만의 고유한 특징 카타르시스, 정화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예술 일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술 일반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뭐고 우리는 지금 이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인데 예술 과목이 아니잖아요. 왜 예술 얘기를 쭉 했습니까? 뭘 보려고? 예술과 윤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룰 주제니까요. 예술과 윤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먼저 외우셔야죠. 예술지상주의가 있습니다. 예술지상주의.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신미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예술지상주의 또는 신미주의. 반면에 그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예술도덕주의가 있죠. 그냥 도덕주의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신미주의라는 단어 옆에 한번 보세요. 여기 옆에 규칙이 나오죠. 신미주의. 아름다움을 믿자. 아름다움을 가장, 여기 보시면 지고한 가치라는 게 뭔데? 지고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즉, 아름다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가치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움을 가장 지고한 가치로 보고 모든 것을 미의 기준에서, 미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태도다. 미의 창조를, 즉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술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신미주의고요. 다른 편으로 좋습니다. 뭐라고도 불러요? 탐미주의.
또는 유미주의 다 같은 표현이에요. 탐하는 거잖아요. 오직 유자잖아요. 오직 아름다움. 그러니까 탐미주의, 유미주의, 신미주의 다 같은 표현이에요. 혹은 예술 지상주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다시 본문 돌아오시면 예술지상주의, 신미주의, 탐미주의, 유미주의는 각각 무슨 의미냐? 자, 얘네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예술과 도덕과의 관계랬지. 신미주의는 예술의 가치, 즉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뭐야? 독립돼 있어.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있다. 별개다 이게입니다. 예술과 도덕은 별개다. 예술과 도덕은 각각 독립되어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술 안에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이건 봐봐. 예술은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대요.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만 얘기할 수 있지. 이 예술은 옳은 예술이고 저 예술은 옳지 않는 예술이란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술지상주의의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예술의 목적도 기억하셔야죠. 신미주의자들한테 예술의 목적은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미요, 미. 아름다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걸 그냥 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예술은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예술은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 말은 써보세요. 예술은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은 다른 말 옆에도 써봐요. 예술은 무엇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술은 무엇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즉 예술은 그냥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지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예술지상주의. 자, 그러면 이 예술지상주의자들은 예술에 대해서 사회가 윤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까? 우리 여기 보세요. 굉장히 너무 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어떤 영화나 작품에 대해서 현실 사회는 규제하잖아요. 특히 뭐 청소년 관람 불가가 있죠. 우리나라는 15세, 19세 이렇게 연령대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볼 때 15세, 19세가 뜨면서 너무 선정성이 있고 폭력성이 강하고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까지나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거든요. 그럼 이런 예술 규제에 대한 예술 지상주의는 어떤 입장을 가질까? 당연히 얘네들은 규제를 반대하겠지. 뭘 강조해?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면 되는 거지. 자, 좋습니다. 자율성,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독립성, 간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리가 예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혹은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 네모합니다. 순수 예술론, 같은 표현이에요. 중요해요. 예술 지상주의, 순수 예술론을 지지한다. 순수 예술론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예술에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뭔데? 도덕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사상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순수 예술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여예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여예술.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문학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 현대 문학사, 현대 시학사를 배울 때 카프 배웠어요? 표정이 왜 그래? 안 배웠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리얼리? 카프요? 카프. My God. 진짜? 들어봤는데, 그 시는 배웠니?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근데 카프 작품은 임화는? 이마. 임화. 임화 안 배웠어요? 임화 안 나와요? 그래요? 갑자기 카프파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안 배웠다고요? 조선 사회주의 문학과 동맹 안 배우셨어요? 오케이. 안 배웠다고 그러는데 뭐 말할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마 말고 또 누가 있나? 그렇군요. 참여예술이라고 있어요. 순수예술의 반대말에다 나오네. 이거 보세요. 자, 정반대가 되는 순수예술의 반대말 참여예술. 순수예술은 예술의 어떠한 좋습니다. 현실적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답니다. 예술은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예술의 목적은 오직 예술만 될 수 있고 예술은 예술 외적인 모든 것을 거부한다고 보는 게 서주예술론이죠. 반면에 참여예술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예술가가 우주에서 왔니? 아니면 혼자 살아? 예술가도 그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 그 사회가 지옥 같고 그 사회가 독재에 신음한다면 독재 국가에서 무슨 예술이 의미가 있어? 그지? 지금 우리가 모두 유치장이나 아니면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도 사회 구성원이고 예술도 하나의 그럼 예술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나 혼자 창조하고 나 혼자 감상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 활동이기 때문에 예술은 어때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사회의 무슨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의 도덕적 성숙에 뭐야 돼? 예술도 기여해야 돼. 도움을 주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참여예술이고요. 우리나라 문학사조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 대표적인 참여예술로는 카프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시간이 있기를 바래요. 자, 알아두세요. 그럼 여기 봐봐. 예술 지상주의자들은 순수예술론을 주장할 거고 도덕주의자들은 참여예술을 주장하겠죠. 그죠? 연결되겠죠, 이렇게. 얘는 얘와 연결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자, 순수예술이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말합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예술은 그러면 왜 예술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예술은 도덕이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 아름다움에 대해서 도덕이 어떻게 개입할 거야? 옳은 아름다움과 틀린 아름다움이 있냐라고 말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결론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에 반대한다. 그 가령 여러분은 그러면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로리타 컴플렉스 같은 거? 로리타 컴플렉스? 몰라요? 예. 어린 소녀를 좋아하는 성인 남자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녀의 어떤 사랑 이야기.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게 도덕적으로 말이 되냐? 그건 윤리적으로 어긋난다. 미성년자 성관념이 안 좋다. 그랬을 때 예술지상주의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도덕으로 판단해. 사랑을. 오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로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나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있어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을 읽어봤어요? 뭐요? 아니요. 아 진짜요? 행복한 왕자 안 읽어봤어요? 몰라요? 아는 게 뭐 있어요? 어? 자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는 동화책이고요. 기억이 안 나면 대표적인 작품이 도리안 그레이 초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뭐라 나와? 유미주의 아름다움이 유일하다. 오케이? 유미주의 장르 탁월한 유미주의자 오스카 와일드 최고의 작품 철폐미학의 바이블 우아한 탐미주의 막 다 나오지. 보여 얘들아? 유미주의 탐미주의 지금 우리 예술지상주의 배우고 있는데 쓰고 있잖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탐미주의 오케이 누구다? 오스카 와일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행복한 왕자는 안 읽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목과 그게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다 읽고 가는 겁니다. 아, 대표적인 사상가, 대표적인 작가죠.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이해하세요. 이런 표현.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는 얘기가 바꿔 말하면 뭐야? 예술의 도덕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독창성을 일으켜야 한대. 그러니까 윤리적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핑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워낙 대중적인 작가라면 스핑건은 여러분 듣도 보도 못했겠죠. 시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극단적입니다. 자, 대단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선생님은 욕을 하겠지만 아니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잖아 이거. 이 밥이 잘 됐네 안 됐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도대체? 야, 이렇게 어떻게 이 시랑
정삼각형 이게 빗대입니까? 이건 말장난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술이죠. 예술에 대해서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말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마치 정삼각형과 이등분삼각형 수학을 도덕적이니 비도덕 1 더하기 1이 2인 것은 옳고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2가 3인 것은 옳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즉 뭐해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와일드가 훨씬 더 잘 나와요. 다음 정반대의 주장이죠. 도덕주의. 도덕주의는요. 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때 의미. 정말 극단적이에요. 둘 다. 선생님 두 가지인데요. 얘네는 둘 다 극단적이야. 도덕주의는 뭐래? 얘는 또 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럼 안 그러면 뭐하는 얘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극단적이야, 애들이. 예술의 목적도 보세요. 예술은 어때야 돼?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하여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순간에 또 갑자기 막,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나 나나, 자,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들을 보면 뭔가 부담이 있죠. 꼭 여러분이 책 읽고 감상문 쓰라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가장 맨 마지막에 쓰는 게 뭐야? 얘들아, 감상문, 독서 감상문. 애들 항상 마지막에 이거 쓰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를 배웠다. 이 책을 읽고 마지막에 나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다고. 꼭 뭘 씁니까, 여러분이? 교훈을 쓰죠. 이게 도덕주의야. 알겠니? 막 격하게 공감하죠? 여러분, 감상문에 선생님들이 가장 읽고 싶어 하지 않은 감상문이 마지막에 똑같은 겁니다, 그거. 특히 이런 거, 얘들아. 이거. 여기 봐. 위인전. 세계 위인전. 어때요? 마지막에 교훈. 얘는 이 어려운 역경을 겪고 이렇게 힘들게 성공을 했구나라든가, 그죠? 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구나. 우리 무슨 장군, 땡땡땡 장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미 도덕주의예요. 꼭 뭘 얻어야 한다고 가는 강박 같은 거죠. 교훈이요. 교훈. 그게 교훈. 도덕적 교훈. 모범. 올바른 품성. 이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덕주의는. 자, 당연히 윤리적 규제에 대한 입장은 강조하겠죠. 얘네들은 뭘 강조합니까? 좋습니다. 사회성입니다. 아까 예술지상주의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면 도덕주의는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케이, 참여예술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예술론. 예술은 선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하고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술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주침이고 별판이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15세, 14세, 19세 아니면 사명 금지 이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허무한 것들이 판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 주실까요? 플라톤? 여러분 안 좋아하죠, 플라톤? 아니야? 관심 없어요? 플라톤. 예술이 인간의 영혼 타령하잖아요.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예술 작품을 선별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예술 작품을 선별하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게 누굽니까? 플라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플라톤보다 더 싫어합니까? 톨스토이? 관심이 없어요? 톨스토이. 예술작품의 가치는요, 도덕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문장만 읽고,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딱딱할 것 같아. 만약에 그렇다면, 톨스토이 작품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아니,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요. 선을 추구하는 예술이 참된 예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좀 더 복잡한 개념의 선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플라톤의 선. 선을 추구하는 예술이야말로 참된 예술이다. 여러분, 둘 다 너무 극단적이죠? 예술지상주의나 도덕주의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중간쯤 있어요.
그게 맞아요. 너무 끝과 끝으로 치우치면 둘 다 문제가 많아집니다. 너무 재미없어질 거고요. 이게 너무 방종할 겁니다. 현실은 항상 중간쯤에 있다. 당연히 이런 건 뭘 하기 위한 시험을 보기 위한 주제들이죠. 딱 좋죠. 두 개 비교해서 네 개 나옵니다. 자, 그다음 예술의 상업화라는 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상업화라는 게 너무 경제적 이윤만을 따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돈 벌고 싶은 거. 상업이라는 건 장사잖아요, 장사. 상업의 뜻이 뭡니까? 사고 파는 겁니다. 왜 사고 팝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 예술도 뭐야?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예술의 상업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나와요. 긍정적인 측면은 예술이 상업화되면서 일반 대중도 쉽게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근대사회 이전에 우리는 근대사회 이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전근대잖아요. 전근대 사회에서 예술은 모든 사람이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죠. 이 말이 뭐냐면 특권층들만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는 게 예술이었어요. 왜? 전근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신분이 있었던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이에요. 피지배계층은 누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나 노비들이나 유럽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노예라고 불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술을 못 누렸죠. 왜? 왜? 왜 그랬을까, 성아? 왜? 왜 예술을 누리지 못했을까? 단순한 얘기예요. 아니, 이들의 생활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 그, 그럼요. 그럼, 시간도 없고요. 여유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뭘, 장난합니까? 항상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이 머릿속에 내가 내일 뭐 먹지? 난 내일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음식들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된다면, 무슨 예술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술이 밥 먹여서 다 때려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의식주의 고민 때문이잖아요. 워낙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에서 이들은 그 와중에 먹고도 살아야 되지만 그 와중에 특권층을 위해서 세금도 내야 돼요. 우리 맨날 역사 속에서 배우면 뭡니까?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행복해서 살았다. 이런 거 본 적 있어? 와, 그 나라는 백성들이 모두 풍요롭고 무슨 본 적이 없잖아요. 어느 나라 역사해봐도 항상 굶주리고 있는데 얘네가 무슨 예술을 즐기겠습니까? 그럼 특권층은 예술을 어떻게 즐겼어요? 왜? 얘는 어떻게 즐길 수 있었지? 반대잖아. 시간도 남아 돌고 돈도 남아 들고 여유도 남아 돌고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을 경기장에 놓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검투 경기도 받겠습니까? 너무 심심해. 불을 지르잖아.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여기 봐요. 대중예술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대중들이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왜요? 어마어마한 혁명을 통해서죠. 산업혁명, 시민혁명, 여러 가지 혁명들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 얘기예요. 예술이 상업화되고 대량 생산되면서 일반 대중도 쉽게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었다. 또한 예술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줌으로써 자 봐봐. 예술가 입장에서 마찬가지야. 예술 작품을 상품화시키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줌으로써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다. 옛날에 예술가들 누군가 예술한다고 하면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부모님들은 뭐라 그랬어? 엄마, 나는 아티스트가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굶어!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요즘에 누군가, 나 딴 따라 할 거야. 도와주죠? 데뷔만 하면, 우리가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누구 걱정했어? 연예인 걱정이랬잖아, 연예인 걱정. 그 사람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너네 걱정하세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탑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 선생님이 이제 가명으로 합니다. 제이씨. 제이씨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작품도 찍지 않는데, 광고만
광고만 찍어서 한 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해라는 건 1년을 말합니다. 1년 광고 수입이 170억이랍니다. 170억. 물론 이제 이 양반은 우리나라 이제 최고 탑 클래스의 연예인인데, 그 맨날 그 나 혼자 산다라는 이제 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연예인들 집들이 나오죠. 뭘 걱정합니까, 도대체. 어? 이 정도니 누가 예전에 70년대 엄마 뭐 노래할 거야. 가수가 꿈이에요. 닥쳐! 굶어! 이랬단 말이야. 요즘에 노래할 거야. 가수할 거 밀어주잖아요. 달라졌어요. 이러니까 예술가들이 예전에는 많이 굶고 배고픈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아니지. 예술이 상업화되면서 그지? 요즘에 선생님이 예전에는 모르겠고요. 선생님이 이제 요즘에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들이나 학생들이나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어떤 이제 연예인들에게 열광을 하면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뉴즈바들이야. 엄마는 너무 좋겠다. 저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100만 번 구했나 봐. 아들내미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오네? 이렇게 되죠. 와, 누지 딸내미야? 저 딸내미는 15살에 데뷔해가지고, 와, 지금은 세계적인 탑 클래스가 돼 있어서, 어제자 뉴스였습니다. 어제자 뉴스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15살에 데뷔를 한 게 아니에요. 15살에 이제 뭐, 연습생 생활을 해서, 현재 25살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25살 남자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군대 갔다 왔겠죠. 아직 복하겠습니다.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 저는 못했어요. 그냥 계속 엄마 아빠 집에서, 알바도 안 합니다! 대학 다닌다고. 어? 용돈 다 쓰고, 대학 등록금 엄마한테 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핸드폰비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25살에 세계적인 탑 스타가 되어서 얼마 전에 35억짜리 집을 구매했는데 그걸 형한테 줬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 그럼 부러워하죠. 와, 저 집 아들은, 저 집 엄마 아빠는 전생에 나라를 한 5천 개쯤 구했을. 이게 대중예술이 뭡니까?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물론 부정적 측면 많지요. 가장 큰 부정적 측면은 작품을 예술가의 작품을 단지 하나의 상품이자 아니면 돈을 버는 수단,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만 보는 거야. 오해하지 마. 여기 봐. 이 문장 봐봐. 수단으로만 바라보면 나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난 절대 나의 작품은 상품이 아니니까 안 뺄 거. 물론 그건 그 사람 자유지만요. 상품으로 파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상품이라면 만약에 팔려야겠죠. 팔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다른 작품보다 나의 작품이 더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작품을 만들어 예술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폭력성을 띈다거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어떤 성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어떤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둘 다 갖고 있어요. 성합하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몇 페이지 볼까? 자, 넘기시면 되고, 민기는. 자, 옆에. Wild on the Sky. 나오죠? 도리안 그레이의 추상이라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작품의 한 대목입니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는 자들은 교양 있는 자들이다. 세상의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적인 작품을 딱 대놓고 말하죠? 세상의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적이라는 작품이라는 것은 없다. 작품은 오직 뭐야? 잘 썼거나 형편없이 썼거나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플라톤은 그 유명한 국가라는 책에서 예술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라는 얘기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 참여력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예술이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선생님 정말 더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여기 발표합니다. 옆에 자료 발표하세요. 여기. 자, 공자 보겠습니다. 공자 유교죠. 유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인간은 시로서 일어나고 예로서 바로 서고 악으로서 완성된다. 아, 장난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는 말 그대로 의범절의 예예요. 예. 알죠? 얘는 도덕이죠? 얘는 도덕이죠? 반면에 시와 악은 말 그대로 시와 음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술이죠. 자, 쓰세요. 유교에서는요. 예악이라 해서 예악 여기서 악은 예술을 말하는 거고요. 음악 얘는요.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유교는 예전부터 예술과 예의, 즉 도덕을 함께 강조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함께 강조했다는 얘기는. 예술 지상주의예요? 도덕주의? 도덕주의예요, 여기는. 알겠죠? 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아래. 공자는 예술을 통해 인격을 도야, 달고 닦아야 된답니다. 아, 도덕주의가 써나. 공자는 도덕주의구나. 예술 지상주의 아니구나. 잊지 마세요. 플라톤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와 플라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역시 공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예술을 통해 사람의 인격을 키워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데? 그게 도덕이잖아. 인. 아, 진정한 아름다움이 인이구나. 인이 뭐야? 공자는 인의 세상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예술을 통해서 도덕 최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술과 도덕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유가입니다. 강조했어요. 정약용은 누굽니까? 우리 정약용 선생님 유학자예요. 조선의 모든 학자는 유학자예요. 100%. 왜? 조선이 유학 국가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뭘 했어? 인간은 7정이 있어. 7가지 감정입니다. 7정은 7가지 감정이 있어서 마음이 고르지 못한 까닭에 자, 인간 자체는 7가지 희노애락에 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 때문에 마음이 고르지 못해요.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땐 우울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되는데 음악을 듣고 마음을 씻어서 평온해져야 한다. 여기 나오지. 정약용은 음악을 들으면 희, 노, 에, 락, 에, 오, 욕. 쌤, 애자가 2개 있어. 여기 봐. 이 애자는 사랑할 애자지만 여기서 말하는 애자는 한문이 틀리잖아요. 희라는 건 기뻐하는 거고요. 노는 분노하는 겁니다. 그죠? 애는 자 슬픈 거고요. 락은 즐거운 거고요. 즐거운 거고 얘는 사랑하는 거고 얘는 욕심이고 오는 증오하는 겁니다. 이런 7가지 마음을 악해, 배패 다 나왔어요. 카타르시스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얘도 뭔데? 음악의 인격 있지만 음악이 인격 향상에 뛰어난다는 얘기는 음악은 도덕적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인격 향상이 그럼 인격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격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나쁜 쪽으로 간다는 얘기, 좋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 좋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착할 선에 이바지한다는 얘기. 아, 예술은 선에 이바지하는구나. 선. 역시 유학자기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도덕주의예요. 도덕주의. 잊지 마세요. 공자 잘 나와요. 유가 잘 나옵니다. 다음. 순수예술론과 참여예술론 굉장히 쉬워요. 쉬우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교과서 자료 예술의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해봐낼까? 레게 음악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여러분 안말리는 알아요?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죠. 안말리는 의도하지 않은 것을 노래하면 그 음악은 의미가 없다. 음악은 뭘 했어? 무엇인가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역시 참여주의죠. 라고 말한다. 파블로 엘게라는 예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예술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발한다. 그래서 사회 참여 예술에서 작품을 만든 행위가 작품을 만드는 그 자체가 뭐야? 사회적이다. 상호 유발한다는 얘기는 내가 만들고 누군가 공감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술의 사회 참여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통해 이 세계의 추한 모습을 뭐하고
고발하고. 특히 랩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되게 많은 고발을 하죠. 대놓고 얘기하죠, 랩은. 직설적으로. 여러분, 랩을 읽다 보면. 또 이 세상을 더 나은 세계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예술 작품에 담아 우리에게 변화의 힘을 불어넣기도 한다. 제시된 자료에서 예술가들은 모두 예술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술이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공감하지 못하다가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그 현실을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순수예술주의의 어떤 부분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건 좋지 않아요. 극단적인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요. 쉬었다가 대중문화와 예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중문화와 윤리입니다. 대중문화와 윤리. 대중문화의 뜻부터 알고 가야겠죠. 그쵸? 정확하게. 대중문화는 그냥 문화 아니고 대중문화잖아요. 대중문화는요. 일단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데, 매체라 하면 앞에 선생님이 대중매체에서 대중을 생략한 겁니다. 대표적인 대중매체들 얘기가 나오죠? 자, 묶어볼까요? 텔레비전부터. 텔레비전, 라디오, 드라마, 영화, 공연, 신문, 잡지, 음반, 게임, 만화 등을 통해 뭐 다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바로 대중이겠죠.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수식어로 통속적이고 가벼운 오락물이나 생활예술이다 그랬습니다. 통속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이 한눈에 알 수 있게 보여줄게요. 보여주겠습니다. 도대체 아까 오스카 와일드를 선생님이 보여줬듯이, 자, 통속소설이라는 표현도 쓰죠. 여러분이 통속. 자, 여기 보세요. 자, 통속의 해석입니다. 통속적이다. 이 뜻은 세상에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풍속을 뭐라 그래? 통속? 이런 말. 통속.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말도 있죠. 통속 작가,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일. 아, 통속의 뜻이 뭐다? 통속은 비슷한 표현으로 세속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세속적이다, 통속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단어 뜻부터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통할 통자를 쓰는 거죠. 풍속할 때 숫자를 쓴 겁니다. 통하는 풍속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통하는 풍속이라는 게 뭐야? 통한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널리 통하는 풍속. 세상에 널리 통하는 풍속. 그래서 통속입니다. 통속. 아, 오케이. 그러면 대중문화를 분명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통속적인 예술이라는 표현입니다. 통속적인 예술. 널리 통하는 예술. 그 어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통할 수가 없어요. 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통하기 풍속적이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한글 소설은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한글 소설? 작품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설마? 국어 시간에 배운 한글 소설 뭐 있어요? 홍길동전 배웠어요? 어? 교과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춘향전은요? 춘향전. 아, 이거 나와요? 오케이.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지. 아니. 글씨가 당연히 지금은 안 쓰는 한글이 어렵지만 이야기가 어렵냐고. 아니잖아. 우린 이러기가 뭐야. 이 당시 이거는 통속적인 소설인 거야. 통속적인 이야기인 거야. 대중예술이에요. 조선시대 때 한글 소설은 대중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잖아, 일단.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 도수를 막 쓰죠, 홍길동이. 미안해.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길동이가 도수 쓰는 건 몰라요, 도술? 얘 막 변신하잖아. 얘 변신해. 그 다음에 막 분신술, 분갑술 쓰죠. 분신, 자기가 막 머리카락, 애가 막, 길동이가 여러 명이 돼요. 사실 그거 손오공에서 본 것 같아요.
당연하지. 손오공도 도수를 쓰니까요. 여러분은 작품 중에 도사 전우치는 안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전우치가 누군지는 알죠. 전우치전이 있습니다. 전우치전. 전우치 역시 도술을 써요. 도술은 도사가 쓰는 술법이 도술이야. 가장 기본적인 도술 중에 뭐가 있어? 둔갑술이 있어. 손오공이 온갖 걸로 둔갑하잖아. 여우로도 둔갑하고 개미로도 둔갑하고 파리로도 둔갑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둔갑술 말고 아까 말했지. 여러 개를 만드는 거. 손오공이 맨날 자기 머리털 뽑아가지고 후 보면 손오공 100마리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도술의 기본이야. 번호치는 부적을 쓰죠. 부적을 막 날리고 그림 안으로 막 들어가죠. 족자 안으로 막 들어가고. 그럼 도사들이 하는 게 도술. 도사가 또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 도사는 뭐 해야 돼? 수행해야 돼. 어디서? 도교에서. 도교에서.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중국 문화권이기 때문에 도교와 불교와 유교가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우리나라 도교의 일상적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방위신, 북방의 현무, 남방의 주작, 좌청영, 우백호 얘네가 말은 뭔데? 도교에서 말하는 방위,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진들이잖아. 우리 일상적이죠. 많이 들어봤죠?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통속적이에요. 오케이? 이게 대중예술이구나. 대중문화구나. 갈 겁니다. 대중문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중요합니다, 이게. 내신에서요. 발표하세요. 대중문화의 특징 세 개. 일단 대중문화라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체가 있어야 돼요. 대중매체. 선생님, 홍길동전이나 춘향전이 대중문화라면서요. 그때는 어떤 매체가 있었어요? 뭐 매체가 소설 책이 있었죠. 당합니까? 책이잖아요, 책. 책. 그거 매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디오나 인터넷만 대중매체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매체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기술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중매체에 의해 생산되고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대중문화는요. 오케이 네모입니다. 시장을 통해 유통되면서 돈 벌죠. 이윤을 창출하는 돈을 벌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상업적 특성을 가지죠. 그리고 특히 대중문화는 현대인들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여러분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느끼는 이 대중예술, 대중문화. 게임과 여러분이 일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선생님 저는 게임도 게임이지만 음악을 늘 들어가고 그럴 수 있고요. 자, 대중문화의 중요성이라고 나왔습니다. 대중문화의 특징 꼭 알아두시고요. 상업적이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생산된다. 현대인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저는 이거 없이 하루도 못 살아. 여러분은 이걸 찾아서 이렇게 끝나겠죠. 오케이. 내가 너무 여러분을 난 지금 게임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의 중요성,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 사회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럼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되게 위험한 편이고 중요한 편이 여기. 얘들아 여기 봐. 일상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를 그냥 부아 넘기면 안 돼. 우리도 모르게 숨쉬는 공기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게임 캐릭터에 영향을 받습니다. 게임 세계관에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문화는 개인의 생각, 나도 모르게 행동 양식,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하지. 선생님, 제가 게임 보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총 쏘는 게임 한다고 제가 정말 죽일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하지만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가겠습니다. 대중문화의 자, 우리 이 과목 뭐라고요? 사회문화 아니에요? 사회문화가 윤리예요. 결국 윤리 얘기할 겁니다. 윤리 얘기. 대중문화가 가져오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 자, 큰 가로 보세요. 지나친 상업성. 언제나 지나치면 문제가 된댔죠? 내가 오늘 한 10번쯤 얘기했던 선정성과 폭력성. 그 다음에 사실 대중문화가 자본에 종속된다라는 표현은 사실 지나친 상업화와 관련이 있어요. 묶으세요. 이 말이 이 말입니다. 돈에 묶인다. 종속된다. 대중문화의 자본 종속. 그랬던 어떤 친구가 얘기하던데요. 대중문화뿐만이 아니라 저희 영혼 자체가 자본에 종속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너 왜 공부하니? 돈 벌라고요. 너 왜 좋은 대학 들어가니? 돈 벌라고요.
너 왜 좋은 직장에 가야 되니? 돈 벌라고요? 오케이. 그럼 언니 그때는 모든 인생이 어디에 종속돼 있어요? 자본에 종속돼 있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음,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죠. 지나친 상업성. 지나친 상업성은 나 좀 봐봐요, 얘들아. 여기 오해하지 마. 상업성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나쁜 겁니까? 지나친 상업성이 나쁜 겁니다. 어차피 현대에서 예술작품을 팔지 않고 이 감상만 한다. 말 안 돼요. 팔아요. 팔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하고 출판하고 발표하겠죠. 음악을 발표하고 그지? 그런데 지나친 상업성이 문제라는 얘기야. 상품은 맞는데 오직 상품으로만 여기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상품 맞지? 음반도 상품이고 춤도 상품이고 모든 게 상품이지.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게 문제다. 대중문화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영향을 주죠.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대중문화를 단지 상품으로만 본다면 문제가 있겠죠. 대중문화의 영향과 사회적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예전 같으면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대중예술 아티스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활동을 해요. 선생님이 이걸 하나 보여줄까요? 대중예술? 공적인 자리에서의 대중예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선생님도 뭐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제일 먼저 1920년에 포문을 여는 게 뭐였습니까? 봉오동 전투잖아요. 봉오동 전투가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뤄낸 성과인데 그에 앞장섰던 인물, 가장 우리가 이제 역사책 속에서는 여러 독립군 부대들 중에 홍범도 장군을 배우잖아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자,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있고요. 그 대통령 있고, 또 돌아오는 이제 그 대전 현충원에 매장 안장을 하셨는데, 그때 공연을 하는 게 대중예술가의 가요예요. 자, 애국가는 아니었고요. 보여줄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때? 사회적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너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 나쁜 영향만 주겠죠. 다음. 선정성과 폭력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또 단어를 띄엄띄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 단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안 물어봐요. 들어봤으면 알고 있는 건데 들어봤다고 아는 게 아니죠. 들어봤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문의 뜻까지 보면 좋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선정성 어떤 의미냐. 자, 여기 봐. 한문 부채질할 선자예요. 이 선자가 선정성 이 선자가 부채질하다. 어떤 애가 하나 저거 거짓말 할까만 뭐 하는 겁니까? 앞에서 부채질하는 거지. 나쁜 짓 해 나쁜 짓 해. 그럼 부채질할 선이고요. 정 마음의 작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뜻정이 아니고요. 사랑이나 마음의 작용을 얘기해요. 성격이죠. 자, 그러면 선정성은 어떤 감정이나 욕정을 북돋워 일으키는 성질. 오케이? 나 저거 되게 파괴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근데 작품을 보면서 작품이 선정사다. 폭력을 더 선동하는 거야. 옆에서 그래 죽여.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때려. 이렇게. 왜? 주인공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때리고 싶은 애 때리고 죽이고 싶은 애 때리고. 그러면 그런 영화를 보면서 역시 정신이 덜 자란 청소년들이 그렇구나. 저거 되게 멋있는데? 주인공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멋있어 보여?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작품은 너무 선정적이야.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성은 아까 보였던 그런 단어의 선정성, 어떤 감정이나 욕정을 북돋우는 게 선정성이죠. 자, 대중문화는 선정성과 폭력성을 갖고 있다. 여기 인간의 육체와 성을 단순한 욕구 충족의 수단 및 과시적인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보여주는 거. 또 폭력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여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릇된 인식을 치니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들이 덩터에 나쁜 영향, 악영향을 주고 모방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선생님이랑. 악영향 주고요. 모방범죄 이어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이 두 가지요.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화의 지나친 상업성과 순정성과 폭력성은 우리가 앞에서 예술과 윤리를 배웠을 때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예술이 사회에 영향 주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술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영향을 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요. 대중문화의 자본의 힘이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현상.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모든 걸 지배하죠. 자본의 힘이 단순히 대중문화만 지배합니까? 자본이 교육도 지배하고 여러분의 정신과 나의 영혼도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본이 대중문화만 종속시키는 게 아니고 정치도 못시켜요 여러분. 정치도. 정치가에서 가장 우리가 높은 위치, 현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는 대통령이잖아요. 하지만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면 끝나지만 자본의 힘은 영원히 가죠. 내가 재벌 회장할래, 대통령 할래. 뭐 할 겁니까? 고민하세요? 어머, 난 대통령 누군가가 자 응급해줄까라고 사실상이 나타났어. 너 대통령 할래? 재벌 회장 할래? 누가 이걸 고민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선생님, 누가 대통령?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봤잖아. 가장 질터가 안 좋은 것이 우리나라 어디라고 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청와대랍니다. 다들 비명항사예요. 거기 주인공들이. 총 맞아 죽고 감옥 가고 안 그래? 아니면 감옥 많이 가죠?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가요? 감옥이죠. 역대 대통령 4명이 갔잖아? 4명이. 갈만한 놈들이 갔는데 너무 오래 안 있어 나오긴 하지만 뭡니까 그게? 누구는 오른편한테 총 맞아 죽고요. 오케이? 누구는 쫓겨나고요. 그런 자리입니다.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감옥에 갔다가 그렇게 많은 비리와 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나오잖아요. 누구는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휠체어 타고 들어갔다가 회사가 어렵고 나라가 흔들린다면서 다 보석해서 나오잖아.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 총수 나왔잖아요. 세상에 대통령은 못 나와도 재벌 총수는 나옵니다. 뭘 고민하겠습니까? 이거 뭔데? 다보니 정치마저 종속하는구나. 하면요. 대중문화 정도야. 오케이? 자본의 힘이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현상이다. 투자자나 자금력을 갖춘 일부 문화기획사가 대중문화를 주도하게 된다. 획일화된 문화 상품만 양산돼서 만들어지면서 대중문화를 자 그럼 돈 되는 것만 하라고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다양성이 위축되겠죠. 다 똑같은 거. 오늘 대표적으로 어떤 예능 하나가 인기를 끌면 다 그냥 뭐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 다 그 음악 장르가 요즘 지배하고 있죠. 작년부터 한잔 하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쫓아가. 그지? 다 비슷한 컨텐츠나 비슷비슷한 어떤 플롯 구성을 가지고 특히 고민한 흔적 없이 아니면 그 당시에 예술가들이 어느 채널을 들고 다 나와 있죠. 막. 근데 한창 물 들어올 때 놓쳐야지. 뭐. 근데 내가 언제 끊길지 몰라하면서 다양성이 위축될 위험이 커진다. 문화산업에 종속된 예술은 대중의 취향과 기호를 중요하게 여겨 예술가 스스로의 상상력과 자율성과 독립성은 오히려 제약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어떤 창작 의욕보다는 대중들의 취향과 기호를 맞춰. 왜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자, 네 번째 문제점. 대중문화에 대한 지나친 윤리적 규제입니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다 맞는 면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자, 성의 상품화를 예방하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해서 성의 인격적 가치를 왜냐하면 성을 상품화하는 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인데 왜? 성이 독립적인 존재예요? 아니잖아. 사람 따로 있고 성 따로 있어요? 아니잖아. 사람 자체가 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을 상품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사람을 상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인격 자체를 상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칸트가 말하는 인간을 단지 뭐로만 보는 겁니까?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인간은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을 상품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다. 그러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윤리적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대중 정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대중 청소년들
청소년에게 해로운 대중문화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한다? 윤리적 규제 해야 된다. 반면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죠. 규제는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 오케이? 또한 윤리적 규제를 하게 되면 대중들이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권리가 없어진다. 또 기준이 공정하냐?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제할 것이냐? 또 대중문화가 다수나 강자를 대변하거나 정치적 이념,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규제에 들어갔죠.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공산당 시절에 문화대혁명이라고 있었어요. 문화대혁명 때 중국 중앙당인 공산당에서 지정하는 작품들 자체를 완전히 다 뭐 했습니까? 없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멀리는 진나라 시황제 때 분서갱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진나라 시황제가 선생님 너무 옛날 사건이에요. 이것도 옛날이군요. 분서 불 질렀잖아요. 공자맹자 책들, 육아의 책들을 불지를 분답니다. 불지를 서는요, 책서. 그 다음에 유학자들은요, 책은 불살르고 유학자들은 갱, 묻었어요. 묻을 갱, 산채로 땅 파고 유학자들을 다 구덩이에 넣고 덮었지.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 때 정말 철저하게 뭐 했습니까? 대중문화를 탄압했습니다. 남자는 머리 길렀다. 안 돼. 남자 머리 못 길러. 경찰들이 가위 가지고 잘랐어요. 여자의 치마 길이까지 다 쟀어요. 경찰들이. 몇 센치 이하는 안 돼. 이상은 안 돼. 세상에 어떤 나라의 경찰들이 잘해갖고 자와 가위 여자들 치마 재고 미니스커트 못 입게 막았어요? 남자들 머리 잘랐죠. 노래 제목에 바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금지가 됩니다. 왜? 국민들에게 허무주의를 심었을 때 장난합니까? 그 유명한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금지곡 됐어요. 왜? 부정적인 정서를 국민들에게 끼친답니다. 제목이 거짓말. 장난해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 우리나라에. 이거주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오케이? 자유를 박탈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얘기했잖아. 적정해야지. 적정. 오케이? 얘는 다 극단적인 애들이고요. 대중문화의 바람직한 태도 나오죠? 대중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을 모두 봤어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는 여러분이 단순히 대중문화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SNS라든지 쌍방향 미체를 쓰기 때문에 지나친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다양한 대중문화, 여기 분명히 대중문화 앞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건전이라는 표현을 썼죠. 다양한 대중문화를 보급하기 노력하면서 그러면서도 뭐해라? 미적 가치를 쟁하라. 둘 다 하란 얘기나. 윤리주의든 예술지상주의든 도덕주의든 둘 다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대중문화라고 말할 때는 도덕주의적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미적 가치를 지향한다. 예술의 기본 아닙니까? 신미주의적인 측면도 들어있어요.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는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지 괜찮은 건지 맞는 건지 역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죠. 법과 제도 역시 따라와야 됩니다. 법과 제도 역시. 방송법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공적 책임, 말합니다.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대중문화에 대한 자율적인, 단지 법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자율적으로도 깨끗하게 만들 노력도 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대중문화 속에 숨은 문화산업인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도르노와 후르카이모가 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한번 그 중에서 나온 걸 한번 보죠. 볼게요. 우리 시대에서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 흐름은 사실상 최고 경영자의 은밀한 주관적 의도에 달려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아까 끝났어요. 야,
우리가 야 저거는 우리 시대의 사상이지라고 생각하는 걸 알고 보면 최고 경영자의 은밀한 주관적 의도, 돈 될 걸 얘네들이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본가들이. 이런 것에 비하면 문화 부분의 독점은 부차적인 문제일 것이다. 대중사회에서 문화는 실질적으로 권력 소유자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산업의 각 영역은 경제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데 방송산업이 전기산업에 종속되어 있다든지 영화산업이 은행업에 매여 있다는 점들이 그 얘기다. 문화의 이러한 특징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은 사라진다. 자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사회 속에서 인간은 단지 그것을 향유하기만 하는 존재이다. 자본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은 먼저 선생님 시대랑 좀 다르죠? 여러분 세대는 실제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하지만 선생님 세대는 텔레비전에,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 텔레비전을 보면, 뭐가 많아요? 본방도 많지만. CF 굉장히 많죠. CF, 광고. 광고는 끊임없이 뭐랍니까? 세야함을 강조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채널을 돌다 보면, 본방도 많지만, 홈쇼핑이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채널 하나 건너뛰고 있거든. 근데 홈쇼핑을 보고 있잖아요?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리모컨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 전화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뭔데? 나한테 끊임없이 너는 그걸 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수 있게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게 뭔데? 자본의 종속이지. 좋습니다.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대중문화는 결국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먹히겠죠. 자본에 먹힙니다. 막 휴대전화 패신 걸 홍보하고 있으면 선생님 휴대전화 아주 멀쩡한데 꼭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음요.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 안 볼게요. 3번, 자료 5번 볼게요. 대중문화와 자본, 그리고 독립영화. 일명, 들어봤어요? 인디영화라고 불리는 독립영화는 이윤 확보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와는 달리. 자, 여기 지금 종류를 나눠놨죠? 주쳐보세요. 독립영화라는 게 불리는 게 있고요. 상업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업영화는요, 이윤을 투자한 만큼 더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독립영화는 이윤 확보보다는 어떤 창작자의 개성, 독립성을 더 강조하는 거죠. 자, 일반 상업영화는 달리 창작자에 나오잖아. 독립영화는 감독 혹은 작가의 의도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지만 상업영화는요, 투자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윤을 뭐 해야 됩니까? 배당해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어요. 창작자가. 그래서 주제와 형식, 제작 방식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즉, 독립은, 여기서 말하는 독립영화의 독립은 무엇으로부터 독립입니까? 돈이죠. 자본과 배급망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 이러한 독립영화를 다루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는 썬댄스 영화제이다. 이 영화제는 할리우드의 상업주의에 반발하여 독립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할리우드의 상업주의, 할리우드 영화는 상업영화니까요. 가장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화 역시 마블이죠. 만들면 진짜 막 전 세계 동시 개봉하면서 봤어요 혹시? 최근에 마블 영화 샹츠와 첸린즈의 전설 지금 개봉하는 날 봤어요. 마블의 찐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선생님 특히 무협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무협영화에 무협영화입니다 그냥 영어를 쓰는 무협영화예요. 오케이? 근데 가끔 놀라는 건 마블 캐릭터들이 중간에 막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오게? 안 봤어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직접 나온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나중에는 쿠키 영상에서는 헐크도 나와요. 캡틴 마블도 나오고 그럴 때도 있죠. 이게 마블 영화나? 이렇게 평상시에 못 느껴. 근데 무협 영화야. 무협 영화를 막 보고 있다가 마블 영화네? 이렇게 대표적인 상업 예술이죠. 썬댄스 영화제는 대중문화의 상업화가 예술가의 순수한 상상력과 독립성을 제약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창설된 것을 볼 수 있다.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는 지나친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문화 자본이 생산하는 획일화된 상품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행사하며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오케이.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수능특강 보겠습니다. 수능특강으로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 들어갔고요. 과학기술과 윤리 문제 풀면서 여러분 여기 과학기술과 윤리도 역시 쉽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살리겠습니다. 106페이지고요. 문제 1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첫 번째 문장 딱 읽는 순간에 감이 딱 오죠. 과학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된답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준 성과는 인정하되 윤리적, 과학적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 작자의 주장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 읽어보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한 행복과 부를 누릴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보세요. 과학기술을 이용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한 행복과 부를 누릴 것이다. 이 문장 안에는 과학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과학은 무조건 좋아 이거잖아. 과학은 진짜 좋아. 과학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 거야. 과학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씁니다. 과학 지상주의예요. 과학기술 지상주의. 여기다 과학기술 지상주의. 과학기술이 인간을 행복의 나라로 데려다 줄 거야. 즉, 이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가져올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과학이 가져올 문제점을 뭐 하는 거야? 간과하겠지. 즉, 기억에 들어갈 건 이거지. 기술이 가져오는 어떤 문제점. 과학기술이 가지고 올 문제점. 과학기술이 갖고 올 문제점을 간과하겠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과학기술이 문제점을 보시면 됩니다. 과학기술이 어떤 문제점? 선택지 1번 볼게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돼. 과학기술 지상주의 주장이죠, 이거는. 얘네가 이걸 간과하는 게 아니고 얘는 강조하겠죠. 2번.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온 성과와 혜택을 인정해야 돼. 이걸 간과하는가? 과학기술 지상주의자들이 아니지. 강조하겠죠. 과학기술의 바탕을 둔 이상사회 실현이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말한다니까요. 얘네들은 이것도 강조하겠죠. 인류에게 미치는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 오케이. 이걸 놓치죠. 분명히 과학기술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반성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얘네는 간과하는 거죠. 오케이? 정답은 4번입니다. 과학기술 지상주의 그냥 비문학 복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가상 인터뷰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만 골라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만. 자, 전문가가 얘기하네요. 오늘날 과학기술은 생체 정보, 의료 기록, 이동 경로 등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은 과학기술과 그 기술을 지닌 사람들에게 동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들어. 여기까지 읽으면서 느낌 와야 돼. 이거 좋은 의미니? 아니지. 사람이 기술에 종속된다. 기계에 동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봐도 이 사람 뭔가 문제점을 얘기하겠구나 싶죠. 이 때문에 현대사회의 대중들은 근대 공리주의 철학자 이것은 강조했어요. 좋습니다. 누구? 벤담. 우리 벤담 너무 잘 알잖아요. 벤담이 설계한 과목인 발표하세요. 판옵티콘의 죄수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위험에 있대. 뭐 때문에? 과학기술 때문에. 왜? 여기 봐봐 얘들아. 이게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수 있는 얘기야. 이건 즉 과학기술이 정보를 뭐 할 수 있어? 개인의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거. 정보 독점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은 개인들은 과학기술에 의해서 동그라미 치세요. 죄수가 파놉티콘은 감옥이야. 파놉티콘은 감옥을 얘기해. 감옥. 현대인들이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자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이 과학기술이라는 패놉티콘, 즉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전문가가 말하죠.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개인적인 노력 동그라미, 더불어 제도적인 보완책, 제도가 필요하답니다. 예컨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보안 장치에 대해서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죠. 대중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창설해야 합니다. 지금 대중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만들면 어떡합니까? 권력의 정보 독점 방지를 위한, 그렇지. 권력이, 여기서 말하는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든, 자본적인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권력이 개인들의 정보를 독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오케이, 뭐가 필요해? 제도니까. 법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오케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지금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검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개인정보를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그럼요.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도적인 법안이 있어야 한다. 내 정보를 정부가 마음대로 혹은 자본님 마음대로 빼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죠. 니은 니을 하시면 됩니다. 4번이죠. 정답은. 오케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의 입장과 당연히 을의 입장이 다르겠죠? 볼게요. 과학기술은 여기 문제가 붙어볼래요. 여기 여러분. 이 과학기술과 윤리에서 맨날 나오는 게 이거야. 입장. 입장을 줍시다. 입장 나오면 내가 뭔지 알려줄게요. 계속 나올 겁니다. 문제가. 과학기술은 자연현상을 이해하여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것이다. 필요 없어. 그 다음 쳐. 이 철학부터가 중요해.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므로 과학기술에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과학기술에 가치 판단이 들어오면 안 된다. 얘네를 우리 뭐라 그래?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이어야 된다. 이 말은 뭔데요? 과학기술의 도덕의 영역은 없다. 우리가 아까 봤던 예술 영역에 도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 주장이에요. 과학기술이 옳고 그른 게 어딨어. 팩트만 있을 뿐이지. 1 더하기 1이 2지. 1 더하기 1이 옳다 그러다가 어딨어라고 말하는 사상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이어야 된다. 즉 도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세요. 문제가 입장 나오면 이거야 이거 맨날 물어보는 게. 과학기술은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뭐야. 가치 개입한다는 뜻이지. 과학기술은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우에 윤리적 목적을 과학기술의 윤리적 목적을 지향해야 된다. 가치 개입입니다. 과학기술도 도덕적으로 가치가 개입해야 한다. 이게 도덕주의야. 과학기술의 도덕주의.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로 고치면. 알겠어요? 문제가 입장으로 물으면 항상 이거 나와요. 가치 중립이냐? 과학기술이 가치 개입이냐?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1번. 갑은 가치 중립이지.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가치 중립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고, 갑은 과학기술에서 활용되는 모든 지식은 주관적 도덕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갑은 을은 과학기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고, 을은 윤리주의니까 과학기술은 인류 공동체의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지. 그지? 뭐뭐 해야 되는 거야. 을은 과학기술 역시 윤리적이 돼야 되니까, 옳은 일이 돼야 되니까.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 문제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어려운 표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기본 문제이냐 아니면 실전 문제이냐 차이입니다. 4번 발표하세요. 100% 나옵니다, 이 사람. 이 사람 나와요. 안 나올 수 없어요. 과학기술과 윤리에서 이사상가. 누가 나왔어요? 왜? 혹시 기억나요? 과학기술에서? 요나스밖에 안 나왔어요. 요나스. 누구요? 요나스. 요나스의 무슨 윤리입니까? 책임 윤리죠. 요나스는 누구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했어요? 현 세대 플러스 미래 세대 인간 플러스 생태계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 책임윤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나스가 너무도 유명한 말. 요나스는 과학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나스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가져올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위험성을 예고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포의 발견술. 잊지 마세요. 과학기술에서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을 읽어내야 됩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가져올 뭐를 말하는 거?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건 위험. 과학기술이 이것은 얘기하겠지. 지금 지구온난화 뭐가 갖고 온 거야? 과학기술이 가져온 거잖아. 수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이상기온이 나타나는 거, 이산화탄소 때문에 결국 오존층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는 건 뭡니까? 결국 과학기술이잖아요. 그럼 유너스가 말하는 게 뭔데? 공포의 발견술이야. 여기 봐봐. 그럼 얘는 요나스 입장에서는 과학기술 지상주의도 있죠, 얘네들은. 과학기술 지상주의. 얘네 비판하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환경은 파괴되는 건데 이걸 지금 얘네들은 과학기술 지상주의자들은 과학기술이 영원한 인간에게 행복과 부를 줄 거라는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뭘 모르고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결핍성 속에서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체만이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필요 없어요.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비로소 대상에 있어서 책임의 전제를 줬고 있는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인간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와 생태계, 인간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 이건 책임의 대상이지.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인간만 질 수 있겠지. 사자가 책임을 질 수 있어? 가서 얘기할 거야. 야, 너 왜 자꾸 똥을 아무 데나 싸니? 너 환경 파괴되잖아. 어떻게 동물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식물한테 가서 얘기할 거야? 야, 나무들. 니네 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지금 여기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누구만이? 인간만 유쳐요. 인간만이 오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 봐봐. 너무 중요한 표현할게 얘들아. 여기 봐. 화면 봐줘. 인간이 있고 인간 주변에 환경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나스가 말하는 인간은 환경한테 책임지고 환경은 인간한테 책임지는 쌍방향 책임이 아니에요. 환경이 인간한테 어떻게 책임을 줍니까? 요나스의 책임은 쌍방향 책임이 아니다. 잊지 마. 아니,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지만 미래 세대들한테 야 우리 책임져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요나스의 책임은 일방향이야. 일방향 책임이야.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만 질 거고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책임만 질 거야. 정말 맨날 나와. 맨날 나와. 요나스의 책임은 쌍방향 책임이다. 틀려? 틀려. 틀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거 아니야. 인간이 일방적으로 지는 책임이야. 인간이 자연에게 지는 책임이고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책임이야? 일방적인 책임이야. 일방적인 책임. 요나스의 책임. 인간만 책임질 수 있어. 중요한 표현이야 이거. 인간만 오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야 이거. 일방적인 책임이란 얘기야. 일방적인 책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굽니까? 요나스예요. 책임 나오잖아요. 책임윤리입니다. 여기 나오죠.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요나스의 책임에서 인간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인간만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뭘 했습니까?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댔죠. 그 얘기가 뭔데?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석유나 석탄을 다 써버리면 미래 세대가 쓸 게 없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많은 화석연료를 써버리면 대기가 오염되게 예견할 수 있지요. 그거 하지 말아야지. 했다면 책임져야지. 그지? 여기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올 위험보다 희망이 아니라니까? 얘는 희망보다 위험에 더 주목한다니까? 여기다 써. 이게 공포의 발견술이야.
과학기술에서 인간은 공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희망보다는 위험에 더 주목해야 돼.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오잖아요. 호혜적이 아니라니까. 호혜적이 뭔데 써? 지금 호혜가 뭐예요? 서로에게. 이게 쌍방향이야. 요나스의 책임은 쌍방향 책임이 아니야.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일방적 책임이랬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일방적 책임이지 호혜적 책임이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중요합니다. 요나스는 지금 강조했어요. 반드시 나와요. 여기 3번 문제, 4번 문제 반드시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입장 나와요, 입장. 아니, 여기서 과학기술과 윤리에서 입장 안 나면 뭘 내겠습니까? 요나스 안 내면 뭐 내겠어요? 질문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 보면 봤잖아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고요. 필요하다는 입장의 어느 사상가는 과학기술의 땡과 땡을 구분하여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여부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뭔데? 이것은 과학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 여러분, 과학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으려면 검증을 해야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 뭐 있어? 뭐 있을까? 자, 물이 몇 도에서, 액체가 몇 도에서 고체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해서, 영하 0도씨가 되면 어떻게 돼? 물이 고체가 되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과정을 쓰세요. 정당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당화 과정. 정당화 과정은, 얘들아, 여기 봐. 이봐봐. 물이 100도씨, 섭씨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물이 끓어서 뭐가 됩니까? 기체가 되잖아요. 그쵸? 이거 정당화 과정이거든? 여기에는 가치가 개입되겠니? 개입 안 되겠니? 안 되지. 무슨 가치가 개입돼. 이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에요? 정당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는 당연히 뭐가 안 됩니까? 가치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개입 안 돼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증명할 건데 뭘 가치가 개입됩니까? 정당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다. 오케이? 하지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나오잖아. 이때는 이 정당화 과정 좀 주세요. 정당화 과정은 당연히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가치 중립이 중요합니다. 정당화 과정은 가치 중립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다음, 니은은 과학기술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 이게 그거예요, 니은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연구 대상 선정과 결과 활용의 과정입니다, 얘가. 연구 대상 선정과 결과 활용 과정. 너무 길어서 안 쓸게요. 니은이 그거예요. 그럼 여기 봐.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가치가 개입돼야 됩니다. 가치 개입이에요, 이때는. 잊지 마세요. 가치 개입.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기는 과정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만들겠지. 그거는 그냥 뭐야. 정당한 과정이 같이 개입이 안 돼.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활용할 때, 사람을 죽일 때 쓸지, 사람을 구할 때 쓸지는 가치가 개입돼야죠. 폭탄으로 만들지, 그지? 아니면 폭약으로 만들지. 폭탄은 무기고 폭약은 뭐 광산을 뚫을 때라든지 터널을 뚫을 때 쓰는 거야. 도움이 될 때 쓸지, 사람을 죽일 때 쓸지는 당연히 가치가 개입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정당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필요가 없고요.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지만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가치가 개입돼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요. 기억은 중립적인 자세. 그치, 이때는 가치가 개입되면 안 돼, 기억은. 정당화 과정은. 진리의 발견을 추구하는, 오케이, 맞고요. 기억은 관찰과 실험은, 그치, 관찰과 실험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이야. 보편적인 법칙을 만드는 과정, 맞고요. 니은은 어떤 사회적 가치도 개입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개입된다니까요, 니은은. 니은은 가치가 개입되는 과정이었잖아요. 오케이? 6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입장에서 자 문제 항상 주세요. 긍정 yes에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와 실험 결과가 인류의 복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또는 유해할 것인가를 측정할 수 없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을 가진다. 과학 탐구의 학문적 성과가 인류 복지에 이용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절멸과 범죄 행위에 악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끝났어요. 여기서 인류의 절멸과 범죄 행위에 악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래요. 이 말은 뭡니까? 과학기술이 같이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덕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덕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어, 지금.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과학은 도덕의 역량이 아니야. 과학의 도덕은 필요 없어. 즉, 이걸 우리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주의라니까요. 가치 중립주의.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래? 정치인들이야. 과학자는 그냥 실험만 하면 되지. 뭘 생각해? 라는 가치 중립. 이 가치 중립주의자가 yes라고 대답할 질문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는 이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이론이니까 이론은 실험하는 거잖아요. 과학자는 연구에 대한 외적 책임, 얘들아 잘 들어. 이 가치 중립은 다른 말로 써놔. 여기는 과학자가 뭐만 지면 되는 거야? 내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내적 책임이 뭔데요? 실험하고 결과를 발표할 때 도덕적만 책임만 지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외적 책임은 뭔데? 외적 책임은 과학자가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뜻이거든. 외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을 말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과학자가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 없겠어. 그건 정치가의 몫이고 과학자는 실험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 과학자는 연구에 대한 외적 책임,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오케이, 자유롭다고 말하는 거야.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는 정치인과 달리 연구의 사회적 활용에 대해 고민할 책임이 없는가? 없지! 그건 정치가가 책임지면 되지. 오케이?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죠. 이거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과학자는 뭐만 지면 된다? 내적 책임만 지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예술과 윤리도 하면서 역시 복습 계속 하겠습니다. 둘 다 가져오세요.